알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인물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뉴스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 얼굴은 모두가 다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인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제45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1월 퇴임 후 한동안 소식이 뜸하더니 최근 굉장히 젊어진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허. 대통령이란 무거운 짐을 내려놔서 저절로 회춘이라도 한 걸까요?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과 비교를 해서 보니 대박 사건. 그 차이가 더 확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우와. 이 모습에 미국 저명 인사들 역시 관심을 보이며 비법이 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불로장생초를 먹은 겁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 뒤에 확 늙거든요. 아, 보통 그래요. 그래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로 한 10살에서 한 20살 정도는 좀 어려진 것 같은데 지금 딱 사진 보시면 그러네요. 저 순간적으로 우리가 뭐 좀 이런 속된 말로 뽀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포토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이에 대해서 로버트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 1000배 이상 힘들었다. 어머 세상에. 그 과정을 잘 이끌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확 젊어졌다. 그러니까 이 젊어진 모습을 가지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대통령으로서 잘 임무를 수행했다라는 걸 은연중에 한번 던지는 것 같습니다. 참 해석은 자유입니다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요. 우리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 말고도 다른 이유로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9월 11일 토요일에 열린 그게 9.11 테러 20주기 추모 기념 행사가 열리는 네네. 날인데 이때 여기에 참석하지 않고 복싱 경기 해설을 맡는다고 합니다. 이 복싱 경기가 어떤 복싱 경기냐면 네. 이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인 에반더 홀리필드가 출전하는 경기인데요. 네. 여기에 이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해설자로 나서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대한 선수들과 위대한 시합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토요일 밤에 두 가지를 다 보고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 생각을 공유하길 고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이 특별한 행사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참 트럼프 전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어떤 엉뚱한 행보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반면 이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조지 부시 같은 전 현직 미국 대통령들은 9.11 추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약간 상반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남의 나라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의 상식으로 봐도 9.11 테러가 어떤 사건입니까? 세상에. 사실 최근에 철군을 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시발점이 된 것도 바로 20년 전 9.11 테러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에 안 간다고요? 세상에 저 처참한 저 사건 때, 저 테러 때, 저 희생자들 기리는 20주년 행사에 안 간다고요? 그리고 권투 경기 중계한다고요? 자,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very good. Thank you very much. This will be very exciting. How did you become a boxing fan, President? Well, during the course of my business career, I've held many, many fights. I had Evander, and a great champion, really great champion, and Mike Tyson. I've held many, many fights. And over the course of time, I just really learned to like it. I'd much rather watch it than do it, but I learned to really like it, and the fans like it. There's nothing like a great fight, and I've had plenty of them. 그런데 여전히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런 또 막무가내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독수리 오형제만큼이나 용감한 형제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백성훈 변호사님. 네, 이 용감한 형제를 만나보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한번 가보시죠.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 한 고속도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승용차 안에 90대 노부부가 타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사실 보시는 것처럼 긴급히 탈출하려고 해보지만 안전벨트가 끼는 바람에 탈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시민들이 거센 불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그때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디선가 나타난 남성들이 불길을 뚫고 차 문을 열어서 노부부를 구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공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저 노부부는요 거동도 일단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 또 놀란 마음에 더더욱 이 발을 떼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 영상만 봐도 일촉즉발의 순간 정말 하마터면 금방이라도 차량 폭발할 순간이었어요. 예,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저희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인데 저 노부부가 90살, 94살 노부부였어요. 근데 차량에 불이 났는데 안전벨트에 낀 거예요. 아이고. 그럼 밖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런데 불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언제 차가 폭발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남성 5명이 네.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그냥 달려들어서 아이고. 사람을 구한 거죠. 네. 그 과정에서 한 명이 화상을 입기도 아이고. 했는데 정말 좋은 일을 했습니다. 보세요. 저렇게 일단 차량 후미 쪽에 큰 불길이 났다가 앞서 보셨죠? 나중에는 삽시간에 앞에 보니 쪽에도 다 차량이 화재가 옮겨 붙었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저 용감한 남성들 대체 누굴까요? 오윤성 교수님. 혹시 이 마약 중독이라든가 네. 노숙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허허. 바로 이 용감한 5명의 이 남성들은 이전에는 노숙이라든가 마약 중독이라든가 이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주거형 복지 시설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그 이번에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평생 그 이기적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항상 이렇게 갈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그래서 누군가 구해야 하는 그 상황이 온다면 앞으로도 또 이렇게 남을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또 네. 이제 이 노부부의 아들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줬다. 그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지시설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 5 남성 저분들을 두고 우리말의 개과천선 딱 그 말이 들어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화재 현장에 달려갈 영웅이 나타났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영웅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허허.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이런 고층 건물에는 소방대원이나 사다리차가 접근하기 어려운데요. 이때 드론 3대가 동시에 날아오르더니 건물을 향해서 분말 소화 약재를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불이 순식간에 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 이 똑똑한 드론들의 정체, 국내 최초로 개발된 화재 진압용 군집 드론 시스템입니다. 허허. 불난 곳에 좌표만 입력을 하면 최대 256대가 동시에 날아가서 불을 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앞으로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일단은 든든합니다. 아니, 저런 게 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굉장히 안심이 되는데 국내 최초로 이번에 화재 진압 군집 드론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데 그동안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불이 나도 소방차 사다리가 닿지 않는다. 그게 항상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초고층 건물 화재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답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답이 나온 야. 거예요, 지금. 군집 드론을 통해서 소화액을 분사하면 된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드론 기술이 더 발달하면 저 드론의 소화액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될 테니까 네. 저 드론을 통해서 그 초고층 건물 화재 걱정에서 우리가 많이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 화재 진압 현장을 보니까 또 마치 제가 저 화재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렇죠. 마치 현장에서 보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는 건데 화재 현장 보는 거 말고 네. 자동차를 내가 타고 주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영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바로 모터스포츠 F1 아시죠? 아, 네. F1 머신을 타고 해외 도시를 누비는 영상이 있는데 이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 이 시장 골목에서 F1 머신이 저렇게 누비고 있는데 거침없이 질주하면서 차량을 급격하게 회전하며 미끄러지는 드리프트까지 우와. 선보이고 있거든요. 네. F1 머신이 주행하는 저 도시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대표 도시인 팔레르모인데요. 이야. 저 주행을 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네. 2016년 포뮬러 1 스페인 그랑프리 우승자인 우와. 네덜란드의 막스 베르스타펜인데요. 허허, 이게 멋진 일이고. 네. 팔레르모
도시 측의 협조를 받아서 아하. 저렇게 주행을 하게 된 것이고 야. 협조를 받지 않으면 저런 주행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모처럼 그러니까 기획을 한 건데 네. 바로크 형식의 건물이 늘어선 콰트로 칸티부터 몬델로 해변까지 팔레르모 곳곳을 함께 둘러본 기분입니다. 야, 뭐 빠른 속도감도 그렇습니다만 저 이 선수의 F1 선수의 주행 능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mean, actually, it's not been our best track, but it's a fast track. You know, braking zones are really important and quite tough out there. But you know, just in general, seeing the fans so passionate about racing in general. So yeah, again, looking forward to see all of them there. 아, 근데 오윤성 교수님, 저 주행했던 장소 팔레르모, 또 많이 들어본 장소 같은데요.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저기 그 세계 여행하는 그런 프로 같은데 그러니까요, 많이 나오죠. 네. 여기가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에 있어서의 그 교차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별칭이 지중해의 보물섬이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만큼 이제 풍경이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멋지네요, 진짜. 우리가 이제 그 일찍이 그 독일의 그 대문호인 그 괴테라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 시칠리아를 보지 않고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태리를 우리가 봤다라고 할 수 없다. 그 정도예요. 라고 할 정도인데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이제 손꼽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6세기 조각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분수를 볼 수 있는 프레토리오 광장.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팔레르모가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냐면 12세기에 지어진 팔레르모 대성당.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다채로운 유적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거기에서 아주 그 좋은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팔레르모를 그동안 글로 배웠는데, 글로 알았는데 이번에 그나마 영상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모습이 또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요즘 하늘이 참 예쁘더라고요. 가을이 다가왔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시원한 바람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영국 북서부 해변에서 국제 연날리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어머, 이게 연이에요? 네,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연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강이나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도마뱀과 가오리가 하늘에서 헤엄을 치는 듯 날아다니고 있고요. 야호. 꽃이며 곰인형 모양의 연들도 실에 매달려서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야. 정말 파랗고 드넓은 하늘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요. 야, 근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뭐 가오리연, 그나마 뭐 독수리연 정도인데 다채로운 연이 많은데 보고만 해서 진짜 힐링 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근데 저 지금 영국 북서부에서 있는 저 연날리기 축제가 한동안 못 열렸었어요. 그래요? 뭐 때문일까요? 코로나19. 세상에 그러네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열렸던 건데요. 2년 만에 지금 다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 연날리기 전에 전날 전야제로 원래 불꽃놀이를 하는데 그건 안전상의 이유로 하지 못했다고 해요. 네. 대신에 저 연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혀서 저렇게 연을 날렸다고 하는데 코로나19가 이제 서서히 이제 어쩌면 우리가 함께 이제 코로나가 종식돼 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씩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극복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보고만 해서 참 기분 좋다. 또 우리는 명절이 앞에 있어서 그런지 더 이 눈에 띄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하늘이 아니라 뭔가 물에서도의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특별한 사연으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프랑스한 소년 이야기인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하얀 밧줄과 연결된 자전거를 낑낑대면서 소년이 온 힘을 다해 강에서 끌어냅니다. 네. 고철이 저렇게 너무 무거울 땐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프랑스 파리의 강과 운하를 정화하기 위해서 물에 빠진 쓰레기, 고철 더미들을 주워 올리는 11살 소년입니다. 아이고. 강에서요, 스쿠터, 자전거, 쇼핑카트, 전기 스쿠터까지도 낚아 올리는 강태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 소년이요, 이걸 뭐 어제 오늘 시작한 게 아니래요.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이런 행동을 시작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mpression d'agir pour la planète, même si c'est pas grand-chose à ma petite échelle, mais même moi je fais au moins je fais quelque chose. Il y en a qui a 10 ans, 11, vont rester chez eux ou vont faire du foot. Et moi, à 11 ans, je me dis quand même que je dépollue, pas la planète, mais que je dépollue. Le but, c'est de sensibiliser pour qu'un maximum de personnes, du coup, fassent, je dis pas comme moi, mais qui fassent au moins quelque chose. Même si c'est pas forcément dépolluer, aller sur le canal, les canaux, et de dépolluer, ça pourrait être même ramasser un mégot par terre. 세상에 백성문 변호사님 네. 11살이면 한창 뛰어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보면서 저렇게 어른스러울 수 있구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드는데 11살을 지금 말씀하셨던 저 소년 라파엘이 강에 벌어진 고철 줍는 사연을 SNS 통해서 공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저렇게 화제가 된 겁니다. 라파엘 군이 한 얘기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강 속에 버려진 전기 스쿠터나 자전거는 정말 최악이다. 리튬 배터리는 수중에서 폭발할 수도 있고 아이고. 불도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11살 소년이 할 말인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저 사실 그 강에서 저렇게 고철을 줍고 쓰레기를 줍는 걸 처음에는 취미생활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야지라는 사명감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도시 정화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지난해 파리시가 수여하는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15일 파리 세느 강변에서 라파엘이 주워모은 물품들로 뜻깊은 저런 물품들 모아놓고 전시까지 한다고 하네요. 세상에 라파엘 이 소년이요. 지난 1년 반 동안 저 강 속에서 끌어올린 고철이요. 자전거가 300대, 스쿠터가 무려 200대. 세상에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른들인 저희가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상에 부끄러운 경찰이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미국에서 종종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가 좀 논란이 되기도 하죠. 이건 작년 6월에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있었던 과잉 진압 영상인데요. 어떤 일인지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홀로 도로를 걸어가는 할머니를 경찰이 불러 세우죠. 그리고 순식간에 차량으로 이제 보시면 지금 웃고 계시는데 밀치고 저렇게 제압을 합니다. 70대 할머니예요. 고통으로서 했지만 경찰은 무시하면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과잉 진압을 이어갔고요. 팔을 꺾네요, 완전히. 네, 저렇게 두 팔을 비틀어서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좀 이따가 수갑까지 채웁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 결국 어깨가 탈구되는 부상까지 입고 맙니다. 아니 왜 저기 오윤성 교수 왜 저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저분이 알려져 있기로는 70대인데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신다 그래요. 네. 치매를 앓고 있는데 이제 어디 가서 아마 이제 그 물건을 한 우리나라 돈으로 16,000원 정도 이제 그 절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신이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렇게 과잉 진압을 하고 있는지 그 잘 이해를 제가 하기 힘든데 우리 한국 경찰 같은 경우는 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그 일 같은데 네. 일단 이 할머니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치매 노인을 저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체포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해당 경찰관은 이제 폭력 2급의 혐의로 기소가 된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 이제 이 문제 경찰관 아까 보니까 뭐 여성 같은데요. 이 할머니가 이제 어깨가 탈구가 됐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이게 알면서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 사실 기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여성이 병원에 이제 진찰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요청도 묵살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네. 이제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자 그 해당되는 그 콜로라도 쪽의 러브랜드 시라고 하는 그쪽에서는 네. 할머니에게 합의금 35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폭력 행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과를 했는데 해당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그건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였는데 사실 시민들 세금 저것도 정말 이 개인이 어떻게 경찰관이 변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요. 단순히 무슨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 이유에 그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ncident shocked us by exposing us to the lowest form of human behavior and indecency, particularly by people that should be respected, people that should know how to show respect, and an inability just to do the right thing. But conversely, this family was also overwhelmed. It's good
to know that we can keep her in care and have her cared for, but there needs to be some change in this department. I don't want to see this happen to anyone else's families. Again, I don't want to see it. 영상을 보면 당시에 경찰을 가는 두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그 이른바 보디캠이 설치된 이 카메라가 설치된 옷을 입고 제압을 하던 경찰. 그리고 한 명은 또한 화면에 보였죠. 옆에서 세상에 말리기는커녕 저 제압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경찰이 제지라도 했다면 세상에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대체 왜 이런가 싶은 사람이 또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식품 매장을 찾은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주변 사람들에게 고의로 기침을 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That's a, excuse me? Excuse me, I'm coming through. You're so cute. Because I don't need to have one on. I'm not sick and neither are you. Okay, but you don't have to be coughing at me. You don't know who's sick or not. It's my allergies. You I don't have know allergies. who's sick or not by looking Oh, at somebody. yeah. And You so 2 years ago, before anybody started talking about COVID, you were okay with that, though, going out not knowing you were sick, right? You don't know anything Right? about my health. I don't. Yeah, she's coughing at me. I have my allergies, and she got all freaked out because I'm coughing. No, she's coughing. How do you know? You don't know, and she just said, I don't know anything about her health.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my health. Maybe I have a medical release. I don't need to wear a mask. Okay, bye. 아니 항의하는 다른 손님들한테 그냥 무조건 알레르기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대체 왜 저 여성 왜 저러는 겁니까? 그러게요. 정말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혹시 술이 취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이 링컨 씨, 해당 이 상황이 일어난 게 링컨 씨였는데요. 2주 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권고에서 이제 의무사항으로 강화가 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왜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이 여성이 말하기를 자기가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마스크를 왜 써야 되냐? 나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은데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기침을 하고요. 이걸 피하는 주변 사람을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놀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영상을 본 누리꾼들 당연히 분노를 하죠. 그래서 이 네티즌 수사대가 이 여성의 신상 정보를 모두 알아냈습니다. 아하. 이름뿐만 아니라 뭐 졸업한 학교 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까지 알아낸 건데 이 회사 IT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현지 매체와 여성이 다니고 있는 IT 기업이 SN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여성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 전달을 했더니 이 여성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뭐 꼭 신상 털기 방법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여성의 이 행동은 비난받아,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이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성냥갑. 이 성냥갑에는 성냥만 들어갈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인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이런 것까지 성냥갑에 들어간다고 하고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그 정체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마 뭐 담배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네. 성냥갑 3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요. 그 속에 들어있는 건 다름 아닌 빨갛게 잘 익은 사과들입니다. 어머. 너무 작은 사과의 모습에 이거 모형이 아닌가 의심도 드는데요. 진짜 사과 맞습니다. 어허. 손으로 집어보니까 얼마나 작은지 더 실감이 나죠. 네. 그런데 이 사과가 실제로 나무에 열리는 정말 먹을 수 있는 사과라고 합니다. 어허. 씨도 아니고 사과가 성냥갑에 들어가다니 무슨 마술도 아니고 보고 있지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거를 진짜 먹으면 어떤 맛일까 느낌에 익지도 않아서 막 벌써부터 인상이 신맛이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 맛은 먹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Хрустит как яблоко и вкус как яблоко. Немножко кисленькое пока. Вот так вот. Нет, мы никогда не собирали все полностью, потому что это очень, скажем, трудоемкое и кропотливое занятие. Просто там горсточку собрал, поел, угостил кого-нибудь, удивил кого-нибудь. Все.
Так что яблоки, ну и птицы кушают, прилетают, когда они мягкие становятся. 저 사과는 생장이 덜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생겨나게 됐을까요? 지금 저 사과가 생산되는 곳이 이제 시베리아의 그 야쿠츠크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연중 그 최하 온도가 영하 60도까지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일 크기를 줄여서 추위라든가 서리에 강하도록 계량종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서리에 강한 난쟁이 사과나무 묘목하고 야생 사과나무 묘목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다는데 저렇게만 보면 옆에 있는 그 성냥개비를 비교를 안 하면 저게 진짜 사과같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맛이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이라든가 상큼한 맛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러네요. 저 사과 스머프 나라에 대량 수출하면 이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샹들리에 보기만 해도 근사하잖아요. 근데 이 샹들리에는 조금 더 독특하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샹들리에라고 다 같은 샹들리에가 아니더라고요. 이 샹들리에가 어떤 것으로 만들었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한번 사진으로 보시죠. 어떻게 만들었길래요? 예, 보시면 아주 빛나고 근사한 멋진 그러네요. 샹들리에인데 여기에 어떠한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 가까이서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니요. 바로 버려지는 코로나19 백신 약병 400여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멋진 샹들리에를 만들었다고 대박 합니다. 사건. 이야. 아니 이제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게요. 정말 멋진데 유의미하기까지 합니다. 이걸 만든 게 이제 로라 와이즈라고 하는 미국의 공중보건 간호사인데 올해 너무 어둡고 힘든 한 해라고 느꼈기 때문에 빛나는 뭔가를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의료 종사자들에게 뭔가 경의를 표하려는 의도로 이 샹들리에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버려지는 백신 약병을 안전하게 소독한 뒤에 치과용 드릴을 사용해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구슬을 넣어서 제작을 한 그런 샹들리에입니다. 이 와이즈가 버려질 약병들 그냥 버려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활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샹들리에를 제작을 한 거고 이 샹들리에 제작에 꼬박 한 달이 걸렸대요. 지금 자기 집에서 보관 중인데 이게 아무래도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있는 그 우리의 과정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백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의 빈병을 활용해서 뭔가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신 회사를 비롯한 의료계가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건 나중에 우리가 코로나를 종식시킨 다음에는 반드시 저걸 보면서 그때의 일을 교훈 삼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코로나만 없었다면 조금 전에 그런 샹들리에도 없었을 텐데 오늘의 우리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수는요, 1,892명이었습니다. 아이고, 여전히 많네요. 네,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857명이고요. 해외 유입 환자 수가 35명이고요. 수도권 확진자가 이제 1,386명으로 74.6%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서울이 666명, 경기가 603명, 인천 지역이 117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확진자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율로 따져봐도요. 그런데 이 걱정이 큰 이유는 아무래도 김유진 아나운서 추석이 이제 뭐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670명이 발생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추석을 앞두고 지금 이곳에서 61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초비상에 걸렸는데요. 어떤 곳인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시장인 송파구 가락시장입니다. 지난 2일 종사자 1명이 확진된 이후 그제 하루에만 32명, 어제도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6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북적여야 할 과일 경매장인데 과일 재고들만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집단 감염 여파로 3일간 과일 경매도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통로가 꽉 막혀서 사람이 못 다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게 씁쓸한데요. 이러다 추석 대목을 놓치는 건 아닌지 상인들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 운반하기 바쁜 시간이야 지금. 그럼 여 통로가 꽉 막혀. 못 다녀 사람이. 그 정도인데 지금은 사람도 없잖아요. 물량이 있는데도. 추석 대목에 한창 바빠야 될 텐데 지금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지금 가락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혹시 방역 수칙을 어겨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오윤성 교수님? 일단 해당 시설은 그 발열 체크라든가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방역 수칙은 준수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2일 날 최초 이제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8일까지 39명, 9일에 21명 추가 확진. 그래서 총 관련 확진자가 61명으로 이제 늘어났는데 아하. 이 문제가 뭔가를 갖다가 진단을 해보니까 일부 확진자가 증상이 발현되고 난 이후에도 바로 거기에서 같이 근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저렇게 대량 확진자가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이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실 또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다른 뭐 확진자가 많아도 걱정입니다만 특히 이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가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죠. 지금 가락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또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화점이나 저렇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거기다 이때 또 요양병원 같은 데도 이제 자녀들이 많이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요양병원, 전통시장, 또 백화점, 종교시설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점검 다시 한번 철저히 한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휴 때 혹시 코로나19 걸리면 어떡하지? 검사받을 수 있나 이런 걱정하실 텐데 선별진료소와 선별검사소 다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귀경길에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생각도 하실 텐데 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라고 해서 뭐 남부터미널이나 공항이나 SRT 저 수서역이나 뭐 상봉터미널 등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까지 계속 만들어서 최대한 방역에 신경을 쓴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네요. 방역 당국이 그래도 이 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석이 다가오면 뭐 부모님 찾아뵙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 추석 쐴 돈도 없어. 참 그런 생각하는데 이번에 국민지원금이 그래서 많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불만은 여전합니다. 여기저기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모든 국민이 아니라 하위 88%만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죠. 하위 88%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가입하는 게 이제 지역가입자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 소득이 적은데도 좀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또 기준이 또 1인 가구에 불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볼멘 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고 또 나는 지금 소득은 없는데 자산이 많아도 지금 이 88%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대해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하는 분들이 9일 오전까지 누적 건수가 4만 건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게요. 그냥 기사에 뉴스에만 나오는 사례인 줄 알았더니 제 주변의 지인분도요. 건강보험료를 해당 기준보다 9,000원 더 낸다고 그래서 이번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대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 입이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러다 보니까 뭐 계급표가 등장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급표. 네, 재난지원금 계급표라는 게 지금 인터넷에 등장해서 아주 우픈 상황이 펼쳐졌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네티즌들 용어로 티어표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성골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데 미지급 사유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초과, 그다음에 진골 상위 7%는 미지급 사유가 금융소득 기준 초과, 6두품에서 4두품까지 상위 12%는 미지급 사유가 보험료 기준 초과, 그리고 평민 그 건강보험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그리고 평민 상위 90%는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받고 그다음에 노비 상위 10% 그러니까 90% 아래는 재난지원금 지급 플러스 10만 원까지 얹어서 받는다.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세태를 꼬집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이 재산과 소득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안 받으려니까 좀 섭섭하고 받았다고 해도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뭔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소개를 해드리면요.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평민이어서 내가 이거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부자라는 생각한 적은 없는데 상위 12% 안에 들어갔으니 뭐 이거 감사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세상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출금 갚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이 사람 못 받은 사람인 겁니다. 상위 12% 이거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 글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다 공감이 돼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세태를 꼬집는 패러디물까지 등장을 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런 상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허? 바로 자부심상이라는 그런 상장인데요. 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위 사람은 평소 돈을 많이 벌었기에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하지만 대신 고소득자라는 자부심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 아이고, 상을 준다. 세상에. 이제 이런 상장이 등장을 했고요. 또 왼쪽에 보이는 건 국내 모 자동차 회사의 과거 광고를 패러디한 이제 그런 패러디물인데 이게 원래는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묻는 친구의 말에 나 잘 살아, 잘 지낸다 이런 뜻에서 나 요즘 고급 승용차 뽑았잖아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자랑하는 그런 내용의 광고였거든요. 아, 원래 광고가? 네, 그런데 그걸 이번에 어떻게 바꿨냐면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 뭐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아이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봤던 이 자부심상과 뭔가 좀 맥을 함께하는 이제 그런 패러디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 중에는 진짜 고소득자나 부자도 있겠지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분류상의 한계나 문제 때문에 그렇죠.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거를 보면서 웃기만 할 수는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웃픈 상황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폭주하니까 뭔가 대책을 또 검토한다면서요, 오윤성 교수님. 지금 이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이 상당히 이제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8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판단이 모호해지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 말도 모호합니다. 네, 모호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박완주 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예 소득 하위 88%인 기준을 1, 2% 더 높여서 90%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이 어떻게 보면 고무줄 그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이 정부 정책 자체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신분별로 무슨 편가르기 하는 이런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하고요. 과연 이 그 정책에 있어서 시행 이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그런 결과가 후유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현듯 그런 표현이 떠오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랬잖아요. 90%까지 올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거기에 걸렸는데 해당된 줄 알았는데 또 건강보험료 좀 더 내서 못 받게 되는 분들 있으면 또 올릴 거예요? 92%까지? 그럼 또 94%? 이건 땜질식 처방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뭔가 근본적 처방 아니면 밀고 나가든가요. 이걸 불만 있다고 그때그때 계속 받아주면 글쎄요. 다시 100% 지급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추석 얘기 나온 김에요. 이번 추석은 뭔가 고향 가는 분들도 좀 다른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지금 지난 설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지금 자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얼굴을 못 본 지 거의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설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지난 설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였는데 이번 추석에는요.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8명까지 모임이 그랬죠. 가능해졌잖아요. 그리고 9일 기준으로 60세 이상 백신 접종 완료율이요 85.4%로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은근히 이제 자식들 방문하기를 얼굴 보고 싶으시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야, 우리는 백신 다 맞았는데 우리 이번 추석에는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식들 대답은 이렇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백신을 안 맞아서 못 가요. 저희 2차까지 다 맞으면 갈게요. 이게 근데 속내가 취업이나 결혼 같은 잔소리를 들을까 봐 백신 핑계를 댔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 네. 이게 50대 이하의 어떤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20%대로 좀 낮은 편이고요. 또 기존에 있었던 명절나기 어떤 힘겨운 요인들, 뭐 장거리를 이동해야 된다든가 뭐 차례 지낼 때 음식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향 방문을 내심 피하고 싶은 일부 젊은 층의 심리가 약간 맞물리면서 뭔가 세대 간의 눈치 싸움,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네. 있는 겁니다. 아니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뭔가 가족 간의 만남 문제도 더 수월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묘한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실하게 완전히 이제 뭐 집단 면역이 뭐 형성이 돼가지고 완전한 상태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이제 작년 이맘때라든가 금년 설날 때 이때만 한다 하더라도 다 전부 다 그 고향 방문을 갖다가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 좀 더 이해를 했었죠. 네. 못하는 건.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여행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박이 터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식들 못 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네.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이 젊은 그 층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 자체가 지금 낮으니까 또 이제 가서 서로에게 어떤 그 폐를 끼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수면 아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갈등이 좀 더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뭔가 상황이 조금 호전되면 호전된 대로 아니면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조금 이 추석의 명절에 만나는 게 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 답답하고 씁쓸합니다. 어제 0시에 열렸었던 북한 열병식 아마 뉴스통에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속 얘기, 그 추가로 공개된 사진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광장 추석단에 나오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와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에게 모범적인 소년단원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심야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열병식을 자축하는 것도 이채롭습니다만 근데 언론들은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 많이 또 주목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어제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한눈에 봐도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아하. 착용하고 있는 옷이 좀 헐렁해 보일 정도로 바지 밑단이 또 펄럭일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작년에 10월과 비교해보면 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요? 근데 얼굴에 혈색이 좀 좋아지고 셔츠 깃에 닿는 목 둘레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네, 지금 셔츠 깃에 닿는 목 둘레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왼쪽이 지난해 10월이고. 네,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슬림해진 모습이었는데 앞서서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춘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사진만 놓고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게 어떤 게 최근 사진이고 어떤 게 지난해 사진인지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갸름해졌어요. 지난해보다도 근 1년 사이에 확실히 얼굴선이 갸름해지고 턱선도 조금은 더 이 도드라지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지난해만 해도 몸무게가 뭐 100kg가 훌쩍 나오면서 건강 이상설도 제기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식성사에 좀 당분간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건강 이상설이 더 확대가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열병식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그 몸무게 변천사를 보면 2012년 2월 당시 보면 저 때 한 90kg 정도 됐습니다. 좀 많이 앳되네요, 지금보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2017년 10월, 그다음에 지난해 11월 점점점 살이 찌죠. 지난해 11월에 몸무게가 140kg 정도가 나갔는데 야. 김정은 위원장 키가 1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정도라면 누가 봐도 건강 이상이 있을 거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네. 아마도 건강 이상 문제 때문에 올해 굉장히 살을 많이 빼고 이번 열병식에 나온 게 아닌가 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이 조금 감량됐다는 것은 얼굴 뭐 선, 턱선 그게 갸름해졌다는 거 말고도 또 다른 걸로도 또 감지할 수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바로 시계줄 이 착용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왜요? 우리가 왜 다이어트 인증샷 이런 거 올릴 때 벨트를 점점 안쪽으로 조여서 착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인증샷 올리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네. 김정은 위원장이 착용하는 시계의 시계줄을 점점 버클을 안쪽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지난해 11월에는 여분이 저렇게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3월, 6월 이렇게 갈수록 점점 버클을 안쪽으로 조여서 착용을 하니까 이 여분 시계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저 시계줄, 그냥 허투루 봤는데 저 시계줄 조인 것만 봐도 체중이 좀 줄었구나 하는 걸 또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열병식 사진에서 이 주석단에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 양옆으로 세상에 그 늦은 밤에 아이들이 잠도 안 자고 그냥 뭐 김정은 위원장에 막 착 달라붙어 있던데 근데 그 장면이 뭐 연출된 장면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저 사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좋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1972년도에 그 오른쪽이 그 김일성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김일성 주석이 예, 왼쪽.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자기 할아버지를 그대로 흉내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통점이 뭐냐면 뭘까요? 왼쪽 상단으로 시선 방향이 고정이 돼 있고 네. 웃음을 띠면서 이빨을 가볍게 드러내고 치아를 등치도 내. 상당히 유사하죠. 진짜 등치가. 그러네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네. 아이들 숫자가 좀 차이가 있고 네. 그리고 아이들의 표정이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약간 어두워요. 어둡고 지금 이제 인민복 그리고 양복 안경을 썼다 안 썼다 스카프를 맸다 안 맸다 이런 이제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연출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이 돼 있다. 마치 50년 전에 되자비를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저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뭔가 할아버지 따라하기는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이번에는 조금 따라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색한 표정. 남자의 표정 보세요. 좀 무뚝뚝하기도 해요. 뭔가 반가워하는, 기뻐하는 듯한 모습이 글쎄 우리가 그러려니 해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따라하는 건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하정은 평론가님. 예, 어느 행사 사진이 있는데 네. 보시면은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평양에 있는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 정원에서 네. 행사를 한 사진인데요. 저 이제 좌측에 있는 모습인데 네. 저게 마치 서양 모습 같잖아요. 언뜻 보면 미국 백악관 같네요. 네, 언뜻 보면 그 백악관에 로즈 가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행사하는 모습처럼 보이도록 저렇게 연출이 된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있네요, 진짜네요. 저게 그러니까 서양이 아니라 미국도 아니고 북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도 이렇게 번듯한 행사를 하는 정상적인 나라다. 그런 걸 과시하는 의미에서 저는 사진들을 찍어서 공개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거 멀리서 잡힌 사진만 보면 이게 북한 노동당 청사 앞에 잔디밭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흔히 봤던 외신통에 봤던 백악관 앞에 앞마당에 잔디밭인지 보세요. 오른쪽이 그 백악관이에요. 진짜 흡사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평양이야? 미국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열병식 도중에 눈길을 끈 장면이 또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어깨에 손을 대고 있는 이 분홍색 저고리 차림의 묘령의 여인이 포착이 된 건데요. 이 여성의 정체는 리춘희 조선중앙TV 아나운서였습니다. 이 리춘희 아나운서는 이 열병식 도중에 귓속말을 하는 김 위원장에게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뿐만이 아니라 기념사진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네. 그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양 옆에 리춘희 아나운서와 가수 김옥주,
이 최근 예술인 최고 영예라고 하는 인민배우 칭호를 받은 김옥주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역할과 위상을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야, 저 리춘희 아나운서는 정말 수십 년 전부터 봤던 것 같은데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런데 저 리춘희 아나운서 입지가 그야말로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오윤성 교수님? 네, 정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년이 없어요. 네. 북한 당국이 이제 그 중대한 그 발표를 할 때마다 이 리춘희 아나운서가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2017년에 영국의 가디언지에서는 저 여성을 핑크레이디라고 이제 명명을 하면서 지금 저고리가 지금 핑크색 아닙니까? 핑크레이디요? 예. 그런데 이 핑크레이디가 뜨면 늘 나쁜 소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2018년 12월 4일에 잠정적으로 이제 그 은퇴를 했지만 네. 실제로 이 열병식을 비롯해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소식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1월 1일에 김정은의 신년사를 대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당국은 이 리춘희에게 인민방송원 호칭과 노력 영웅 메달을 주고 북한 최고의 아나운서 대접을 하고 있는데 아까 네. 보시면은 뭐 네. 옆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듣는 사람을 다그치는 듯한 그런 목소리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단호한 표정이 특징인데 네. 단 김정은 관련 보도를 할 때만은 정중하고 차분하게 보도를 해서 이 김정일 같은 경우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아나운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열병식 특징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최신 전략 무기가 등장하지 않았고 대남, 대미 이런 메시지도 없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경을 개설해서 중국으로부터 밀가루라든가 설탕 등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한 성공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어떤 주민들의 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동료 차원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봅니다. 열병식을 심야에 진행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정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해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터뜨리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심야를 선택했다고 보입니다. 일단 전문가 얘기 중에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동안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 0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0이라고 했죠. 근데 어제 이 열병식을 보면 열병식 하면 항상 뭐 ICBM 같은 전략무기 같은 거 신무기 강서 공개됐는데 어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건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연설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대남 대미 메시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왜 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소방차하고 트랙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민방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말 타고 지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 그리고 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열병식보다는 사람이 훨씬 적어요. 네. 그 이유는 지금 열병식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하나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걸 해서 지금 방독면 쓰고 지나가는 것도 보이죠. 우리 코로나19 잘 극복했어. 라는 이제 대내 선전 메시지를 내기 위한 열병식이 아니었나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또 저 모습도 전 세계에 관심을 또 충분히 끌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무모한 행동이 있을까요? 세상에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6월 밤 12시가 넘은 시각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관내 교통안전 순찰 중인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신호가 바뀌자 서서히 출발을 하는데 이때 아이고. 경찰 눈앞에서 충돌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네, 일순간 모든 차량들이 놀란 듯 멈춰서 버렸는데 순간 얼음 됐어요. 네, 사고를 낸 차량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도주를 시작을 합니다. 이를 목격한 경찰 곧바로 해당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화를 더 키우네요. 세상에 그냥 그 자리에 있지요. 백상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경찰이 목격까지 했는데 저렇게 도망가야 되나 싶은데 저렇게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도주하는 차량 때문에 이제 경찰은 사이렌 켜고 경광등까지 켜고 추격을 이어갔는데요. 이후 상황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하하.
자, 쏜살같이 도주하는 용인 차량 모습 보이시죠? 해당 차량 차선을 넘나들면서 위험천만 아찔한 질주를 이어가고 진짜 있고요. 빠르네요. 좀 보시면 이제 가드레일로 저렇게 부딪히고 어이구. 스파크까지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위태롭게 주행을 해서 다른 사고를 유발하면서까지 도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해당 차량을 끝까지 맹추격하는 경찰에 결국 나중에 운전자는 위험천만한 질주를 멈추게 됩니다. 또 부딪힐 뻔했어요, 조금 전에. 자, 뭔가 안전도 유지해가면서 추격전을 벌였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뒤쫓아가서 정지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실하고 인근 순찰자에게 공조 요청을 하고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추격하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다른 2차 사고 발생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추격을 했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너무 다가가면은 혹시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사고 수습도 안 하고 왜 내뺐답니까? 허주현 변호사님. 이 운전자가요, 만취 상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더니 면허 취소 상태,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그런 지금 굉장히 취한 상태죠. 취한 상태였고 무면허가 된 이유도 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면허가 취소가 됐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더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네. 경찰이 이제 신호가 걸려서 차량이 정차를 하니까 이 차가 도주를 못하는 그런 멈춘 틈을 타서 이 운전자한테 다가가서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내려서 얘기를 하자면서 잘 설득을 했고요. 앞 차량에게 다가가서 이제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말고 조금만 더 정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도주로를 막았고 20대 중반의 여성 운전자가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리게 되면서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저 여성이요, 하지근 평론가님, 저 도주국 벌이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한 거죠. 음주운전 자체가 1차적으로 위험한데 그렇죠. 음주 상태에서 도주까지 하면 그건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는 더 큰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고 그러네요. 도심에서 도주를 하면 어디로 도주를 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도주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설사 도주를 한다고 해도 CCTV 추적으로 사후에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행동을 한 건데 네. 저것 때문에 자기 자신과 남을 또 위협할 수도 있고 네. 다시는 저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윤성 교수님, 음주운전도 나쁘지만 그 도주도 나쁘고 이렇게 뭔가 중죄를 저지른 다음에 운전면허가 취소된들, 글쎄요, 이 사람들 다시 운전대 안 잡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사람 지금 이제 뭐 이미 그 음주에다가 무면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런 그 사안과 관련된 경험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 계속해요. 하하. 근데 이 사람들은 일단 자기는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차 명령에 도주를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자기 그 내면적으로는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는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이미 거기에 뭐 차 번호 다 찍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저런 결말을 맺게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저 상황에서 다른 사람까지 그렇죠.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창호법, 이런 법을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의 인식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면 글쎄요, 무용지물일 거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이들에게 이곳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울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교사들에게 어제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배경이 됐던 당시 충격적인 모습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CCTV 영상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아이를 식탁에 앉히더니 물을 먹이게 되는데요. 이 물을 따라주고 아이가 물을 다 먹고 컵을 내려놓으니까 또다시 물을 가득 따라 먹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무려 12분간 반복이 됐고 어머. 아이는 토할 때까지 무려 7잔의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세상에, 물을 먹다 토할 정도로 물을 강제로 먹였대요. 세상에, 하정은 평론가님. 너무나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진 건데
더 놀라운 것은 저런 일이 벌어질 때 그럼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나. 아하. 그것도 의문스러운 건데 문제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있었다는 것이고 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2달째 CCTV 영상을 확인을 했더니 네.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는 세상에. 거거든요. 영상들 일단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 이번엔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입에 막 쑤셔 넣듯이 아이고. 저렇게 아기한테 뒷목을 붙잡고 지금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아이고. 아이들한테 다른 아이가 남긴 잔반까지 강제로 먹이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책장으로 벽을 만들어서 어떤 아이를 1시간 이상을 가둬놓는 그런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 그리고 한 아이만 학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아이가 학대를 받은 그러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서로 때리라고 지시하거나 성적인 학대 행위까지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피해 아동이 모두 40여 명에 달하고 보육교사 10명이 600여 차례에 걸쳐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서로 묵인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CCTV를 보기 전까지는 까마득히 몰랐던 새까맣게 몰랐던 부모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말을 못할 때였는데 고통스럽다고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까.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선생님이 나는 안 좋아하는구나. 이걸 아이가 너무 느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가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2달치 CCTV에 기록된 학대 정황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60차례가 넘어요. 허주은 변호사님. 정말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 끔찍한 일이고 또 이게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잖아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이 학대를 해도 이걸 다 신고하고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정말 또 주목해야 될 만한 점은 이 대부분이 학대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이게 진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울산지법이 어제 어린이집 교사 10명과 원장에 대해서 1심 선고를 했는데 학대 내용이 정말 끔찍합니다. 아이를 책장에 가두거나 기저귀를 벗고 원생끼리 마주보게 했어요. 이 가장 많이 학대를 한 이 교사, A교사에게는 징역 4년형의 아동 관련 취업 제한,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를 했고요. 다른 교사 3명은 이제 아이들 뒷목을 붙잡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아이고. 이렇게 학대한 혐의로 징역 1년에서 2년에 처해졌습니다. 나머지 6명도 뭐 비슷한 학대를 했는데 4명은 집행유예, 2명은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에 각각 처해졌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 당연히 관리 소홀히 한 책임이 있겠죠. 벌금 7천만 원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도 아이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데 이게 형량이 적정합니까? 백성 변호사님? 일단 이 학대를 당한 아이들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뭐 무기징역을 선택을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 아동 학대와 관련된 선고 내용을 좀 지켜보면 과거에 대부분 학대가 되게 심했던 것 같은데 집행유예 대부분 풀려났던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중하게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정도가 되면 중환형이 선고됐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번 사건은 아이들이 상해나 뭐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라는 점에서 중하게 일단 아동학대를 했던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심리 치료 정말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느끼지만요. 응급 상황은 정말 무방비 상태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신정 사동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민지원금 신청일을 묻기 위해 민원인 창구에 앉아있던 60대 여성이 고개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곧 옆 창구 민원인과 직원들이 달려오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을 하게 된 거죠. 바로 민원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직원들은 이 민원인의 신속하게 허리 보호대를 풀고서 이 자리에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민원인을 넓은 소파 자리로 옮긴 뒤에는 기도 확보를 먼저 한 뒤에 아이고. 토사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고개도 옆으로 기울여 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런 후에도 직원들은 계속 이 민원인에게 말을 걸고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담 도중에 기절하셨어요. 혹시 평소에 질환을 앓고 계셨을까요? 저분이 어떻습니까? 허주현 변호사님. 네, 이 60대 민원인이 평소에 이 간질을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입술이 굉장히 창백했고 쓰러진 상태에서 구토를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자칫 질식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이 급박한 상황을 인지한 주민센터 직원들과 주민센터 방문 간호사가 같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귀중한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시행을 한 거죠.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주민센터 직원분이야 뭐 그렇다 치고 주민센터 방문 간호사분이 계세요? 보통 저런 일이 생기면 그냥 그 간호사가 현장에 있었구나.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어허. 요즘에 이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이제 파견을 가는 이제 보건소의 간호사들 그 제도가 좀 생기면서 사실 저런 일이 어디서 생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파견 나왔던 이 간호사가 현장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근무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또 아주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응급처치를 받으셨어요. 지금 어떤 상태일까 걱정도 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저런 상황에서 기도가 막히면 진짜 큰일 나는 건데 마침 전문가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하. 저분이 저때 허리 협착증이 있어서 보호대를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바로 보호대를 풀러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기도를 확보하고 계속 말을 걸면서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고 네. 그래서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상태에서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상태가 호전돼서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인사를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직원분들한테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직원분들하고 잘 지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도 이제 복지사 주무관님이 간호사님 여기 어르신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곧장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팀과 건강팀이 이렇게 합쳐져서 일을 하게 되니까 여러 면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친근한 주민센터의 모습을 또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 정말 든든합니다.